러시아의 혁신은 참으로 기이한 존재입니다. 이 나라는 직접 만들지 않고 다른 나라가 만든 걸 보고 말만 합니다. 우리도 그걸 만들어 보자. 더 형편없게. 역시 우크라이나 해상 드론이 러시아 발명가들의 새 표적이 됐습니다. 러시아는 흑해에서 우크라이나 드론 성공을 보고 그래서 기지를 세웠고 그곳엔 러시아가 해상 전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은 것이 있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우수한 설계를 따라잡으려고 만든 자체 해상 드론이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에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흑해에 충분히 가까운 기지에 해상 드론을 숨겨야 했습니다. 그래야 실제로 효과를 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실수였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그 기지를 찾아내 러시아 모방 드론을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예브파토리아 인근 근처에 스네즈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곳은 러시아가 점령한 크림반도의 해공기지 중 가장 인상적인 곳이라고 하긴 한참 멉니다. 세바스토폴은 훨씬 더 크고 최근까지도 악명 높은 흑해함대의 본거지였습니다. 하지만 스네즈나는 러시아가 필요로 하는 무언가를 숨기고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러시아가 흑해와 아조프해를 장악하려는 시도의 일환으로 해상 드론 함대가 이 작은 기지로 보내졌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략을 모방하려 합니다. 흑해함대의 군함들이 우크라이나의 해상 드론에 의해 거대한 표적이 되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러시아도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려 했습니다. 해상 드론에는 해상 드론으로. 러시아는 늘 그랬듯이 따라잡으려고 우크라이나의 방식을 베끼고 있었지만 스니즈나만 지킬 수 있다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해상 드론 기지를 만들어 통제권을 되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에 대해 할 말이 있었습니다. 7월 30일 우크라이나의 무인 시스템 부대, 즉 SBS가 러시아 기지를 상대로 치명적인 공격을 감행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늘 그러하듯 텔레그램을 통해 성공을 선언하면서 SBS의 열정적인 지휘관 로베르트 브로브디는 키로시 대대의 요원들이 이번 공격을 담당했다고 밝혔습니다. 키로시 대대는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비밀스러운 대대 중 하나로 유명합니다. 키로시 대대는 가장 엄격한 보안 규정 하에 운영됩니다. 대원들은 술을 마시는 것이 금지되어 있고 자신이 어디에서 복무하는지나 무슨 임무를 수행하는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거짓말 탐지기 검사도 시행되어 키로시 대대원들을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그들에게 맡겨진 엄격한 비밀을 잘 지키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런 비밀주의는 결국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키로시의 행동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순간은 작전 직후뿐이며 그 전에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계획의 모든 세부 사항은 철저히 비밀에 붙여지고 키로시가 지나간 뒤 남겨진 불길과 파괴만이 그 부대가 무슨 일을 했는지 드러냅니다. 스니즈나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키로시가 공격했고 중요한 크림 해상 드론 항구가 불탔습니다. 작전 대부분은 여전히 비밀입니다. 러시아 드론이 어떤 것이 파괴됐는지는 확실치 않으나 곧 추측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브로브디의 확인 외에 몇몇 영상도 있습니다. 3분 분량의 영상은 우크라이나가 스니즈나 기지를 파괴하기 위해 가장 잘하는 일을 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로 공중 드론을 보내 러시아의 기반 시설을 파괴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 드론의 시점에서 기지를 향해 돌진하고 이후 크림반도와 점령지의 다른 목표물을 향하는 모습을 반복해서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그 여파도 목격합니다. 러시아의 해상 드론 기지에서 거대한 연기 구름을 내뿜는 불길이 화면을 가득 채우며 치솟는 장면이 보입니다. 경납고가 공격당하고 거대한 폭발이 항구 곳곳으로 번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러시아가 이곳에서 숨기려 했던 것이 무엇이든 분명히 불길을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주의 깊게 관찰하는 사람들은 영상에서 뭔가가 사라진 것처럼 보인다는 점도 알아챌 수 있습니다. 러시아 방공 사격입니다. 그게 어디에 있죠?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영상에서는 우리가 이런 영상에서 자주 보는 예광탄 사격이 전혀 보이지 않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드론을 격추시키기 위해 보통 발사하는 미사일의 흔적도 전혀 없습니다. 키로시가 크림반도 해상 드론 기지로 가는 길이 확실히 열렸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는 2026년 대부분 동안 우크라이나가 취한 고립 전략의 영향으로 보입니다. 크림반도에 남은 러시아 방공 시스템이 부족해 해상 드론 기지에 투입할 여유가 없어 방공 사격이 없었을 수 있습니다. 방어 시스템이 있어도 기지까지 옮기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고립 전략으로 인해 크림반도를 강타한 연료 위기로 러시아가 방공 시스템을 필요한 곳으로 운송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우크로인폼은 7월 14일 보도했습니다. 러시아가 키로시 대대의 계획을 알아도 소용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공격은 아마 어쨌든 벌어졌을 겁니다. 우리는 아마 알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키로시의 요점입니다. 이 대대가 무엇을, 어떻게, 언제 공격하는지에 대한 모든 정보는 대중에게 신중하게 공개됩니다. 이 대대는 알리고 싶은 정보만 공개합니다. 우리가 공격 사실을 아는 건 키로시가 러시아에 메시지를 보내려 했기 때문입니다.
해상 드론은 숨길 수 없어요, 푸틴. 카이로스는 위치를 알아 언제든 공격할 수 있습니다. 카이로스가 스니즈나에서 무엇을 공격했는지에 대해서는 몇 가지는 확실합니다. 영상에 경락고들이 크게 파손된 모습이 나옵니다. 아마도 그 경락고들은 러시아가 결국 흑해와 아조프해로 보냈을 해상 드론들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드론의 정체는 러시아 모방 프로그램과 해상 드론 생산 정보를 바탕으로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오르칸을 파괴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소형 해상 드론들은 우크라이나가 처음 흑해에 배치했던 드론들과 유사합니다. 그리고 이 드론들은 약 100리터 정도의 적재량을 운반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러시아가 스니즈나의 카트란 해상 드론을 보관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알루미늄 해상 드론들은 엔진을 금속으로 감싸 적외선 신호를 위장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선체에 기관총이 장착된 모습이 목격된 바 있습니다. 민들레 드론은 43노트의 속도와 600kg의 탑재 중량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모라나 300S와 마찬가지로 스니즈나에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드론은 기본적으로 우크라이나의 마구라 V5의 러시아 버전이지만 어뢰로 무장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스니즈나에서 이런 종류의 해상 드론 중 어느 것이든 파괴할 수 있다면 만족할 것입니다. 어쩌면 모두 격파했을 수도 있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 러시아 해상 드론 기지 공격 결과를 추가로 보고할 때뿐입니다. 러시아는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스니즈나에서 방금 일어난 일은 푸틴과 그가 오랫동안 통제력을 잃었던 흑해계 지역에서 지배력을 다시 확립하려는 그의 욕망에 엄청난 타격이었습니다. 모방자들은 방금 제거당했습니다. 하지만 왜 중요한지 러시아가 해상 드론에서 우크라이나를 따라잡으려 노력한 이유를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은 지금 밀리터리 쇼를 시청 중입니다. 저희 채널의 콘텐츠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을 설정해서 이런 인사이트가 가득한 영상을 더 많이 시청해주세요. 이제 러시아가 왜 해상 드론을 만들려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결국 러시아는 흑해 함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푸틴이 침공을 시작하기 전 40척의 수상전함과 7척의 잠수함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이 함대는 러시아가 가진 가장 중요한 자산 중 하나로 여겨졌습니다. 이 함대가 있으면 그 이름의 유래가 된 바다를 통제할 수 있고 우크라이나는 이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라고 여겨졌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해군이 무력하다고 오만하게 여겼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남은 건 순차람과 기뢰전 함정 몇 척뿐이었습니다. 그건 흑해 함대의 위력 앞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러시아는 전함으로 흑해를 장악해 우크라이나로 병력과 장비를 쉽게 수송할 해상 경로를 확보할 수 있으리라 여겼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가 흑해로 곡물을 수출하려는 시도를 방해하려 했습니다. 적어도 그게 계획이었으나 2026년 현재 러시아의 계획은 실패했습니다. 해군도 없는 작은 나라가 흑해 함대를 초토화시켰습니다. 2024년 여름까지 그 함대의 약 3분의 1이 격파되었습니다. 러시아의 많은 군함들이 우크라이나의 공격을 받았지만 우크라이나는 여전히 단 한 척의 군함도 실전에 투입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가진 것은 서방 동맹국들이 제공한 스톰 섀도우와 같은 미사일, 점점 늘어나는 공중 드론, 그리고 물론 해상 드론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2022년 봄부터 개발하기 시작한 그 드론들은 흑해에서 판도를 바꿨습니다. 처음으로 주목을 받은 것은 마구라 V5로 최대 300kg의 폭약을 실을 수 있습니다. 전쟁 내내 러시아 군함에 가미카제식 공격을 해왔습니다. 다른 혁신적인 드론들도 뒤따랐습니다. 시베이비는 이제 최대 1500km에 달하는 엄청난 사거리를 자랑하며 2000kg의 탑재重량을 실을 수 있습니다. 이 드론은 기뢰를 투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중 드론의 모선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모비딕 덕분에 우크라이나는 정찰과 공격 등 다양한 용도의 모듈형 해상 드론 플랫폼을 확보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전통적인 해군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작고 빠른 드론으로 러시아의 거대하고 느린 함정을 압도할 수 있었고 이 드론들은 탐지하기 매우 어렵고 사정권에 들어오면 치명적입니다. 우크라이나의 해상 드론들은 흑해 함대를 압도했습니다. 그 함대는 전통적인 본거지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었고 이제 러시아 군함은 흑해나 아조프해에서 매우 드물게 볼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해군 전략 전체가 바뀌었고 이는 모두 우크라이나가 해상 드론을 중심으로 한 비배칭적 접근 방식을 완벽하게 익혔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는 흑해 함대에 이어 해상 드론의 표적을 그림자 선단으로 돌렸습니다. 이제 러시아는 전쟁에 필요한 곳에 군함을 보내는 것을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7월에 우크라이나 보안국은 해상 드론을 이용해 흑해의 유조선 알바로호를 무력화했습니다. 이 드론들은 흑해와 아조프해에서 러시아 그림자 선단 공격의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 7월 말까지 3주간의 작전에서 200척이 넘는 선박, 이 무력화되었습니다. 모든 선박이 해상 드론에 공격당한 것은 아니지만 많은 선박의 피해로 적어도 우크라이나에서는 어쩌면 앞으로 한 세기 동안 해상전의 양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러시아에 입증했습니다. 이제 선박이나 함대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해상 드론이 모든 것을 바꿨고 러시아도 이를 압니다. 이제 다시 스니즈나로 돌아가겠습니다. 크림반도 기지 존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가 해상전에서 이기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흑해함대는 거의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러시아가 지금 경쟁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크라이나가 내놓은 것과 맞설 수 있는 자체 해상 드론을 만드는 것뿐입니다. 더 넓은 지정학적 맥락에서 보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전략을 훔치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다른 나라들도 해상 드론을 만들기 시작했지만 러시아보다 훨씬 뒤처져 있고 우크라이나와는 더 큰 격차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덴마크는 발트해를 보호하기 위해 세일 드론을 보냈고 미국은 이란과의 전쟁에서 코르세어 해상 드론을 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따라잡으려는 것은 이 기술에서 서방 국가들보다 앞서 있다는 의미입니다. 해양전략센터가 3월 보고서에서 경고했듯이 모스크바는 이제 정찰, 해저 작업, 군사작전을 위해 설계된 다양한 수상 및 심해 플랫폼을 점점 더 많이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플랫폼들은 전 세계적으로 사용될 수 있지만 주된 운용 환경은 여전히 북극, 북대서양, 발트해입니다. 우크라이나 이후에도 러시아의 미래가 있다면 이는 러시아의 미래에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 큰 의미는 없습니다. 러시아 해상 드론이 주로 흑해에서 멀리 운용되는 데는 이유가 있으며 우리는 그 이유를 7월 30일에 직접 봤습니다. 러시아가 해상 드론 분야에서 격차를 좁힐 어떤 가능성이라도 가지려면 우선 그 드론들을 크림반도와 우크라이나 주변 해역에 안정적으로 배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러시아는 그럴 수 없습니다. 스니즈나에서 치솟는 불길이 그 증거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해상 드론 기지를 확인하는 즉시 우크라이나는 자체 드론을 보내 그 기지를 무력화시킬 것입니다. 러시아의 이른바 혁신가들은 모스크바에 해상 드론을 들여오기 위해 우크라이나의 숙제를 베끼려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이 우크라이나를 엿볼 때마다 계속 망신만 당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당한 망신은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스니즈나에서의 공격은 7월의 하이라이트에 불과했으며 그달의 SBS는 5만 109개의 목표물을 타격했고 이 공격은 크림반도와 러시아의 해상 드론 기지를 훨씬 넘어선 하루 동안의 주요 사건이었습니다. 같은 밤에 SBS 드론들도 얄타의 이페트리 레이더 기지에 있는 전파 투가 대피소에 폭격을 퍼부었습니다. 이곳 역시 크림반도에 있습니다. 키로시가 그 공격도 책임졌다고 유로마이단 프레스가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또한 도네츠크주에서 저상 트레일러로 운송 중이던 부크 M3 방공 시스템도 파괴했습니다. 또한 러시아가 샤헤드형 공격 드론을 보관하고 발사하는 데 사용하는 점령된 도네츠크 공항에 대한 공격도 수행했습니다. 자포리자주 이바니브카에서 SBS의 네메시스 여단이 PC-8 레이더 기지를 파괴했습니다. 같은 여단은 또한 페도로프카에서 소카이 복합체와 루스키 콜로데츠에서 내보 SBU 시스템을 타격했으며 이 두 곳 모두 현재 러시아의 로스토프 주에 있습니다. SBS로서는 매우 성과가 큰 밤이었어요. 해상 드론 외에도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점점 줄어드는 방공망의 일부였던 레이더와 방공 시스템을 추가로 파괴했습니다. 그게 앞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더 많은 안전한 항공 통로가 만들어졌고 우크라이나가 다른 고가치 표적을 공격할 가능성도 거의 확실해졌습니다. SBS가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크림반도에 더 많은 모방형 해상 드론을 보내면 러시아에 불리한 소식입니다. 이 모든 것을 본 뒤 우리는 확실한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흑해에서 러시아를 상대로 한 해상전에서 이기고 있고 격차도 압도적입니다. 러시아는 이 상황을 오직 자신만 탓할 수 있습니다. 푸틴이 침공을 시작한 후 계속된 일입니다. 러시아는 몸집과 겉보기 전력이 전략보다 더 중요하다고 믿는 듯합니다. 우크라이나는 계속 이를 반박하고 있습니다. 흑해에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보내는 그 어떤 것에도 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해상 드론이 등장한 이후로 줄곧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2025년 1월 우크라이나 정부기관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해상 드론을 막을 만한 어떤 것도 내놓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즉, 러시아의 유일한 방어 수단은 드론을 제때 발견해 사격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러시아는 해상 드론의 직접적 공격에 대응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당시 우크라이나 정보기관의 한 관계자는 현재 러시아는 우리의 해상 드론을 타격할 효과적인 대응책이나 대안이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2026년 여름으로 넘어가 보면 그리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해상 드론에 대해 뚜렷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여전히 분명합니다. 안드리 리아젠코 전 우크라이나 해군 참모차장은 안드리 리아젠코는 러시아가 흑해함대의 취약성을 너무 늦게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러시아는 항상 힘으로 이길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러시아가 간과한 것은 전체 함대가 흑해에 갇혀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우리가 본 것은 우크라이나판 로르샤을의 순간입니다. 흑해에서 러시아와 함께 갇혀 있던 건 우크라이나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크라이나와 그 기발한 비대칭 전략에 갇혀있던 건 러시아였습니다. 이 전략은 상대를 효과적으로 압도하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만큼 막대한 병력을 투입하는 데 의존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비대칭 전략 덕분에 리젠코는 이러한 막대한 러시아 군함들이 해상 드론에 대해 치명적인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합니다. 그는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12대 1로 압도했던 해군 전략이 너무나도 처참하게 실패해서 이제 그 격차가 4대 1로 줄어들었다고 덧붙입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러시아 군함들은 기본적으로 기지에 숨어서 공격을 받지 않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현재 해상 드론으로 따라잡으려고 애쓰고 있지만 우크라이나가 흑해와 크림반도를 완전히 장악해서 러시아의 드론이 배치되기도 전에 파괴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결말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것을 훔쳤지만 여전히 해상 드론이 왜 그렇게 잘 통하는지 아직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암시가 있습니다. 7월 27일 보도 인사이더는 러시아가 배수량이 500톤인 대형 해상 드론을 개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드론은 사실상 러시아 미사일보트와 같은 크기입니다. 러시아 해군 총사령관 알렉산드르 모사에프가 이미 러시아 PB에 출연해 이 프로젝트를 자랑했습니다. 그는 드론의 가격, 제작자, 발사 시기, 러시아가 이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진짜입니다. 마사에프를 믿으세요. 러시아 지휘관은 이런 종류의 첫 함정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크라이나가 이런 시도를 하지 않은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남 크기의 해상 드론은 엄청나게 큰 표적이기 때문에 만약 흑해에 진입하려고 한다면 훨씬 더 작은 드론들에 의해 격침될 수 있고 실제로 격침될 것입니다. 러시아가 건조 중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우크라이나와의 전투에서 실패한 군함의 무인 버전입니다. 다시 한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반복해서 저질렀던 똑같은 실수를 또다시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항상 더 큰 것이 더 좋다고 여깁니다. 게다가 이 거대한 해상 드론은 전술적으로 의미가 없더라도 푸틴에게는 멋지게 보입니다. 더 웃긴 건 이 드론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쳐도 이것이 지금까지 해상 드론 분야에서 우리가 본 러시아 혁신의 유일한 진짜 사례인데 우크라이나 전쟁의 맥락에서는 전혀 의미가 없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잘했네요, 러시아 해군. 마사에프가 완성까지 몇 년은 더 걸릴지도 모를 해상 드론 이야기를 하는 동안 러시아는 쓸모가 있을지도 모를 드론들이 있는 기지가 불타는 걸 지켜보고 있습니다. 키로시가 또 타격을 줬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흑해에서 해상 드론 우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우위로 크림반도를 고립시킬 수 있습니다. 러시아가 불법 합병한 이 반도에서 러시아의 처지는 매우 나쁩니다. 푸틴의 가장 큰 지정학적 승리는 이제 그에게 짐덩이가 되어 그를 깊은 물속으로 끌고 들어가 결국 그를 익사시킬 것입니다. 러시아가 곧 크림반도를 잃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리고 왜 그런지 알고 싶다면 저희 영상을 보세요. 이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저희는 이미 많은 영상이 준비되어 있고 앞으로도 더 많은 영상이 올라올 예정입니다. 오늘 밀리터리 쇼를 구독하셔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저희의 모든 보도를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